안녕하세요. 뱅크버 리얼터 최재동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차례는 인플레이션, 금리,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2022년 부동산 전망을 간략하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매진말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그 결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인플레이션은 그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풀렸던 거대한 자금으로 인해서 생긴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 M2 통화량 공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M2 통화 공급량은 현금이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그리고 기타 결제성 자금을 통칭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캐나다 M2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캐나다 25년간 M2 통화량 공급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0년 초에 1조 8천억 달러 하던 것이 현재는 2조 3천억 정도 돼서 약 27%의 통화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M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M2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보다 통화량이 많아서 거의 10배 수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25년간 미국의 M2 총 통화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020년 초에 약 15조 정도 하던 통화량이 현재는 약 22조 정도가 돼서 7조 정도가 시장에 돈이 늘어나면서 45% 정도가 돈이 더 많이 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얼마나 높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지난 1월에 5.1% 고점을 찍고 이것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목표 인플레이션 수준은 2%이고요. 이것이 상하 1%, 즉 1%에서 3% 사이에서 상하로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물가나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물가는 대체적으로 유가나 에너지 부분 중심으로 올랐다가 현재는 식품, 수송, 그 다음에 주택, 그리고 모기지, 보험 등 전반에 걸쳐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미국 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1월에 7.5%를 찍었고요. 이것은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현재 유가나 에너지 그리고 중고차 부분이 좀 심각하고요. 현재는 식품이나 수송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가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어떠한 대응책을 내놓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재무제표 축소 이런 것들을 모두 사용해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7조 원 정도의 돈이 증가했는데 여기서 한 5조 내지 6조 정도는 줄일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이것이 딜레마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경기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금리가 인상되면은 생산자들은 자금 조달 코스트가 높아져서 생산 설비를 줄이게 되고요. 생산 설비를 줄이게 되면 또 고용도 줄이고 고용이 줄으면 개인들은 그 인컴이 아무래도 직업이 적어지게 되니까 인컴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인컴이 줄어들게 되면은 소비 지출도 줄어들게 되고 또 소비 지출이 줄면은 생산자들은 그만큼 또 공급을 줄여가니까 이러한 경기 사이클의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고난도의 스킬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캐나다 금리 수준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초단기 금리 기준으로, 즉 오버나이트 금리 기준으로 0.25%이고요. 이것은 2년 전 1.75%에서 1.5%포인트 내려온 금리 수준입니다. 금리는 얼마나 올릴 수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1년에 8차례 검토를 해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에는 일단 한 번이 지나갔고 7차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금리를 올리는 수준은 0.25%포인트씩 4차례에서 7차례 정도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컨센서스고요. 캐나다나 미국의 금리에 대한 기본 입장은 미리 짜여진 어떤 계획 하에서 금리를 몇 차례 몇 퍼센트 올릴 것인지 또는 내릴 것인지 그대로 놔둘 것인지 이렇게 미리 정해 놓지 않고 그때그때 시장이 어떻게 변경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금리 변경하는 것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하는 듯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개인 모기지 페이먼트가 상승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그 모기지 금액 빌리는 부채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100만 불 살 때 하고 150만 불짜리 살 때 하고 그 모기지 금리를 돈을 더 빌려와서 사야 되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많을수록 금리 변동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캐나다인들이 모기지 금액을 얼마나 빌리는지 한번 살펴보는 모기지 평균 금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캐네디언 모기지 평균 금액 막대 그래프인데요. 도시로 갈수록 막대 그래프가 점점 크고 소도시로 갈수록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좀 작아지는데요. 그건 금액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전체 인구의 모기지를 빌리는 사람의 평균 금액은 37만 달러고요. 대도시일수록 그 금액이 더 커져서 밴쿠버나 토론토와 같은 경우에는 60만 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 페이먼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페이먼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빌린 전체 모기지 금액에 대해서 매월 얼마씩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 그런 금액인데요. 이것도 대도시로 갈수록 금액이 커지고 소도시로 갈수록 금액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전체적으로 모기지를 얻은 사람들이 내는 월 원리금 분할 상환 금액은 1,380달러가 되고요. 대도시일수록 월 페이먼트는 증가해서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약 2,000불 월 페이먼트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 자료로 그러면 미국은 어느 정도 모기지 금액을 얻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는 것은 미국의 부동산 가격과 이 사람들이 얻는 모기지 평균 금액을 하나 막대 그래프와 선 그래프로 지금 비교를 해서 25년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2020년에서 2022년 지금 현재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모기지 금액도 굉장히 급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모기지 평균 금액은 2년 전에 32만 달러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 현재 45만 달러가 돼서 미국인들의 모기지 금액은 41%가 급상승했습니다. 2년 만에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은 월 평균 내가 내야 될 금액은 얼마나 변경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캐나다의 그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빌리는 돈이 약 6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은행에서 빌릴 때 25년 상환 기준으로 갚는다고 하면, 그리고 금리가 1%가 오른다고 하면 월 페이먼트는 약 2,616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월 페이먼트가 오르는 금액은 366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2% 정도가 올랐을 경우에는 월 페이먼트가 2,924불, 그리고 추가적으로 674불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서 시장의 가격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협회에서 내놓은 그래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시점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월부터 오르면 올해 연말까지 처음엔 초반에는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거의 연말쯤 가서 약보합세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2023년도에는 그 약보합세를 유지하던 것이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 오르는 수준을 약 1.75에서 3.25% 정도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버나이트 금리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 그 부동산 가격이 약 2%에서 10% 정도 사이에서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리가 변동됨에 따라서 거래량이 어떻게 변해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초단기 금리, 오버나이트 금리가 1.75에서 3.25% 사이에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의 부동산 거래량은 적게는 15%, 많게는 절반 정도까지 거래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장 전망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 중립적으로 보는 분들,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신 분들 이렇게 보고요. 끝에 부분에 가서 지표들을 한 두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협회에서 나온 낙관적인 전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협회는 전체적으로 8.9%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주택이 13.2%, 타운하우스가 9.5%, 그 다음에 아파트가 7.9%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립 전망입니다. 모기지 샌드박스가 부동산 협회, 은행, 증권회사에서 내놓은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내놓은 전망인데요. 주택이 3%, 그리고 타운하우스가 2.6%, 그리고 아파트가 2.9%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관적인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캐나다의 증권감독원 한 책임자가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지역에 따라서 10%에서 20% 정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 부동산 상승한 것에 대해서 페이먼트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것이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급상승하는 부동산 가격, 자산 가격은 시장 전체에 대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오른 것은 갑자기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갑자기 많이 올랐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적당한 자료가 없어서 미국의 자료를 불러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의 S&P 케이스-실러 홈프라이스 인덱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케이스-실러 지수는 미국의 20대 주요 도시의 부동산의 반복 매매가를 계속 트래킹 추적하여서 그것을 지수화해서 나타낸 숫자인데요. 이것을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은 직선으로 표시된 추세선과 이렇게 등락을 하고 있는 이 지수 간의 거리가, 그러니까 이격도가 많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추세선과 이 지수의 관계는, 지수라는 것은 너무 벌어지게 되면은 그 추세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의 벌어진 상태는 약 28%가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 지수는 현재 지수가 282이고 그 추세선의 지수, 현재 지수는 222입니다. 그래서 28%가 벌어져 있어서 이것이 언젠가는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데서 내놓은 그래프인데요. 올해의 캐나다 신규 주택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캐나다의 신규 주택 가격은 현재의 상승 탄력을 계속 받아서 3분기까지는 계속 오르다가 4분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이렇게 내리막으로 돌아서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맺은 말 전해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은 모두에게 좋은 것인가 한 번쯤 던져볼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정적인 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재산세도 상승할 것이고 따라서 거래세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지출해야 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시차간 시차를 극복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현재 시장의 매물도 적고 해서 내 집을 팔고 내가 가고자 하는 집으로 바로 사야 되는데 이것을 매칭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차를 극복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셀러, 바이어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근로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어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금액 상승, 즉 내가 빌리는 돈의 상승, 부채의 상승으로 인해서 적은 금리 변화에도 큰 리스크가 다가올 수 있다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상승이나 렌트비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계속적으로 가속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유입에도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알버타나 사스카치완, 매니토바 이런 데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밴쿠버 집값이 너무 높아지면은 이사하기 힘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너무 비싸면은 이주해 오는데 이미 인구 유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다음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소비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 부동산이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월에 시장금리 변동을 보고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나 동행지표들을 찾아서 이것들을 연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부동산 거래량, 부동산 매물, 스타 레이시오, 그 다음에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주가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다른 나라들의 주택시장이 어떻게 가격이 변해가는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호주, 중국 등이 그 대표적인 나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주로 작은 매물에서 큰 매물로 갈아타시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하고요. 가격이 내려갈 때는 큰 것을 팔고 작은 곳으로 옮겨가는 게 유리하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평가 지역이나 저평가된 주거 종류를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현상이나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질병, 그리고 국지전, 그리고 현대통화의 부작용,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돌발적인 상황들, 이런 확실치 않은데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현명한 선택하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밴쿠버 리얼터 최재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